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설계한다. 크게 달라지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시작이 필요하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시련이 아니라 작은 변명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독일 최고의 멘탈 코치 마르틴 베를레의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입니다. 출간 직후 독일 아마존 논픽션 1위 슈피겔 베스트셀러 38주 연속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책입니다. 저자는 독일 3대 주간지 포커스가 가장 유명한 커리어 어드바이저라고 소개한 인물이자 200주 연속 슈피겔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을 세운 자기개발 멘토입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80만 명의 구독자와 2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실천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 2분의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결심이 부족해도 의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을 끌어내고 그 연쇄 반응이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건데요. 이 책은 베를레가 23년 동안 수천 명을 상담하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52가지 실천법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행동이 쉬워지고 작은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달라진다. 이 세 가지 생각, 행동, 습관을 설계하는 것이 곧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는 무기력과 게으름, 지나친 완벽주의로 발목 잡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2분의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르틴 베를레의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불안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딱 2분의 행동이다.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책을 쓸 예정이야. 친한 동료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했다. 언제 시작하는데? 내가 물었다. 방금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했어. 그걸로 자료도 수집하고 참고 문헌도 정리할 수 있대. 그래서 글쓰기는 언제 시작할 예정인데? 자료 조사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지.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중요한 책들도 읽어보고 싶어. 독일어 책과 영어 책 모두. 나는 의심이 들었다. 장담하는데 글 쓸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 그렇지? 맞아. 그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할 생각이야.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중에 내 책에 그것도 쓸 거야. 우리는 스탠드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각자 앞에 물컵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물을 마셔야겠어. 목이 마르네.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물컵을 드는 대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참지 말고 얼른 마셔. 동료가 말했다. 하지만 마시기 전에 이 물에 든 성분을 알아보고 싶어. 지금? 정말? 이건 그냥 생수니까 마셔도 돼. 아니야. 생수 제조사와 먼저 인터뷰를 해야겠어. 그 다음 공급망을 자세히 조사할 생각이야. 그리고 이 물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히 밝힐 거야. 그제야 동료는 내 의도를 이해하고 웃었다. 갈증을 해소하고 싶으면 즉시 물을 마셔야 한다. 이거지? 책을 내고 싶다면 즉시 글을 써야 한다? 그렇다. 이 대화를 나눈 것이 7년 전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동료는 아직도 원고 작성을 시작하지 않았다. 책을 내겠다는 동료는 거대한 조사 장애물을 만들어 지필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결심한 10명 중 적어도 5명은 그와 같이 시작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힘들어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철학자 루키우스 아나이우스 세네카의 말이다. 큰 목표는 종종 시작점에 갇히고 만다. 그리고 시작은 지연될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접근해보라. 우선 새로운 습관을 가능한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를 정하라.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2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며칠 동안 가능한 한 자주 이 첫 번째 단계를 반복하라.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데이비드 앨런이 쓴 유명한 책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에서 제시한 2분 규칙은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절대 복잡하지 않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 미만이라고 예상된다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최적의 방법을 찾는 등 복잡한 것을 모두 생략하고 즉시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한 훌륭한 발판이다. 어떤 경우든 2분 정도는 부담 없이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다. 달려본 적 없는 초보자가 러닝에 도전할 때는 처음부터 킬로미터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운동복을 입고 2분 동안 최대한 빨리 달리라. 몇 미터를 달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 먹고 싶다면 처음부터 복잡한 레시피에 도전해선 안 된다. 2분 동안 당근 껍질을 벗겨 천연 요거트에 찍어 먹어라. 그렇게 간단한 식단을 시작하라. 고전 문학을 읽고 싶다면 하루에 5쪽 또는 10쪽씩 읽겠다고 결심하지 말라. 2분 동안 몇 쪽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책을 덮으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독서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를 집자마자 스톱워치를 누르라. 2분만 흡연을 뒤로 미루라. 그렇게 당신은 벌써 금연을 시작했다. 너무 소소한 거 아닌가?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었을 터이다. 맞다. 정말 소소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비결이다. 소소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적 저항 없이 이 모든 것을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긍정적 나선이 시작된다. 운동복을 입고 2분 동안 달리기 시작한 지 5일째, 10일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 몇 분 정도 더 달리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러닝에 빠져들게 된다. 며칠에 걸쳐 2분 동안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 시점부터는 너무 흥미로워 책을 덮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자연스럽게 독서에 빠져들게 된다. 매일 저녁 2분 동안 신선한 채소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시점부터는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불을 쓰는 요리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요리에 빠져들게 된다. 2분 동안 담배를 참는 데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부터는 3분, 5분, 10분 동안 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루에 한 대가 줄고 그 다음 2대, 3대가 준다. 그렇게 당신은 자연스럽게 금연을 하게 된다. 학습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베라 비르켄빌은 개인의 성공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것은 선순환이다. 대관람차와 같다. 승객을 태우고 첫 번째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일단 돌기 시작하면 거의 저절로 계속된다. 모든 성공은 나를 강하게 하고 계속 전진할 힘과 용기를 준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한 것이다. 그 반대이다. 일단 시작하면 의욕이 생긴다. 11월의 비를 맞으며 달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달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의욕이 샘솟는다. 의욕, 자제력, 신뢰 등 모든 미덕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결심이 아니라 행동이다. 모든 생각과 걱정의 말을 뒤로 보내고 딱 2분만 움직이라. 2분의 행동이 의욕을 부르고 행동 하나가 후속 행동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습관은 그렇게 연쇄적으로 형성된다. 당신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첫 2분을 시작하라. 당신의 첫 박자는 어떤 모습인가? 이번 장을 요약하면 1. 새로운 습관을 가능한 한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를 정한다. 2. 하루에 얼마 동안 하느냐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2분이면 충분하다. 3. 새로운 습관은 새싹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자라 점점 더 커진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남자 넷이 매년 그렇듯 알래스카로 사슴 사냥을 나갔다. 수상 비행기가 그들을 사냥터로 데려다 주었다. 사냥은 성공적이었다. 모두가 한 마리씩 잡았다. 그들은 뿌듯한 기분으로 사냥감을 챙겨 수상 비행기로 돌아갔다. 조종사가 물었다. 사슴은 어쩌실 겁니까? 비행기 위 양쪽에 2마리씩 묶읍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위험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합니다. 조종사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사슴을 비행기 위에 묶었다. 그런 다음 이륙했으나 수면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비행기는 나무들을 긁으며 날았고 500m쯤 가다 추락했다. 탑승자들은 비행기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그러게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슴이 너무 무겁다고 했잖아요. 조종사가 야단치듯 외쳤다.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요? 한 남자가 대꾸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m를 더 날았어요.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바로 리모컨부터 찾는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저녁으로 피자를 주문한다. 인생에서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낸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밤마다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비난한다. 인간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익숙하기에 그 길을 간다. 사슴을 매달면 비행기가 추락할 걸 알았음에도 매년 똑같이 행동하는 남자들처럼 변화를 거부하고 쉬운 길을 택한다. 그 길의 끝엔 무엇이 있나? 원하던 목적지가 거기에 있을까? 아니다. 목표와 다른 행동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미친 짓의 정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목표를 세우기란 쉽다. 어쨌든 말뿐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은 어렵다. 지금 당장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정직하다. 딱 행동한 만큼만 달라진다. 오늘 하루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은 마법처럼 달라지길 기대해선 안 된다.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이 쌓이고 쌓여 목적지에 도달한다. 운전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듯 인생의 목적지를 정했다면 경로를 설정하고 1m, 10m, 1km씩 전진하라.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주기적으로 경로를 재탐색하듯 우리가 영위하는 일상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매주 혹은 매일 시간을 정해 인생의 GPS를 재설정하라. 그러지 않으면 뇌는 하던 대로 행동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던 대로 돌아가기가 쉽다. 인생의 GPS를 재설정할 땐 무엇보다 솔직한 평가가 중요하다.
지난 일주일 혹은 하루를 돌아보고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과 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모두 가감없이 살펴야 한다. 건강한 인생을 목표로 다이어트와 운동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계획 중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었고 실천하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속해야 할 것과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게 감자칩에 손을 뻗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쁜 습관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등등. 이때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월요일부터 늦잠을 자고 말았다. 이럴 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이 당신에게 속삭인다. 계획은 실패했어. 그러니 남은 날에도 그냥 늦잠을 자. 그러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객관적 사고로 활성화하면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일주일은 7일이야. 늦잠을 잔 건 그중 하루뿐이고 내 계획은 아직 6일이나 남았어.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전문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모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썼다. 나는 이 감동적인 책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죽어가는 이들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미처 몰랐던 진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한창 건강할 때도 그 진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삶의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 그저 살던 방향대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과거에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을 후회했다. 폭군 남편을 둔 마음씨 착한 그레이스가 그 예이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감옥과 같다고 항상 느꼈고 예전에 벌써 이혼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렸어야 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지? 나는 왜 남편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나는 왜 충분히 강하지 못했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 후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나는 어떠한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지와 반대로 가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괜찮겠지. 어쩔 수 없잖아.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 같은 순간순간 내뱉는 자주 섞인 말이 변화를 가로막고 인생을 정체시킨다.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브로니 웨어가 책에 쓴 죽어가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를 되새기며 당신의 인생의 목적지와 경로를 재탐색해보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나에게 솔직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허용했더라면. 목표는 멀어 보이고 실천은 어렵지만 일상의 유혹은 즉각적이고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휘발성 쾌락과 소중한 가치를 바꾼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스마트폰에 써버린다. 술과 담배로 건강을 낭비한다. 돈을 쇼핑에 탕진하고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 이르러 기대한 곳에 도착하지 못했음을 알고 후회한다. 마지막 때는 너무 늦었다. 소중한 가치는 가지기는 어려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선물한다. 나는 당신의 인생이 그런 소중한 가치로 채워지길 바란다. 결국 오늘 하루 1시간 30분을 무엇 하며 보냈는가가 삶의 종착지를 결정한다. 오늘 경로가 1도 틀어지면 1년 후엔 과연 어디에 도착할까? 그러니 오늘의 일상을 살피라. 경로를 정방향으로 수정하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1. 다른 인생을 바란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2. 계획을 실천할 땐 전부 아니면 전무의 오류를 조심하라. 3.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어떻게를 묻는 순간 뇌는 이미 준비를 시작한다. 2000m 상공에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기절했고 탑승객은 당신뿐이다. 비행기가 회전하며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느껴진다. 살 방법은 하나뿐이다.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야 한다. 관건은 당신이 과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다. 당신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착륙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추락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아마도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추락한 비행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이 눈앞에 그려졌으리라.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혼란스럽게 한다.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할 때마다 무의식은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외친다. 그래서 큰 도전 앞에 섰을 때는 먼저 자신이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성공이라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지 추락할지는 무엇보다 당신 마음속의 질문에 달려있다.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생존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것을 최면 질문이라고 부른다. 어떻게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암시를 믿음으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는 재난이나 추락 같은 단어가 질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오류를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 내가 이 책을 읽게 될까? 이런 질문은 의심을 불러온다. 책을 안 읽을 가능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이제 이 책을 읽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를 물음으로써 언제 읽을지 그리고 하루에 몇 쪽씩 읽을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된다. 나는 최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영업사원을 상담했다. 그의 건강은 이미 망가졌고 아내와 두 자녀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쉬는 날 없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동거리만 1년에 75,000km나 됐다. 가족을 위한 시간도 낼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숨어 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희망할 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른바 산타클로스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항상 놀란다. 그들은 인생에서 뭔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바라기만 한다. 이런 미성숙한 태도는 무력감만 안겨준다.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가족과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즉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멀리 있는 고객을 매번 직접 방문하지 말고 더러는 온라인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는 심지어 집에서 일해도 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를 묻는 물음 하나에 벌써 그는 인생의 강에서 휘청거리기를 끝내고 스스로 조종석에 앉아 구체적인 가능성과 목표를 도출해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이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편이 더 낫다. 관계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물으면 회의적인 답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냐고 물으면 그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살을 뺄 수 있겠냐고 물으면 그는 할 말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것 같냐고 물으면 그는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사고 경로를 변경할 것이다.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에게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겠냐고 물으면 그는 회의적인 얼굴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화해할 것 같냐고 물으면 그는 갑자기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이미 의심과 실패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줄광대는 이미 생각으로는 아래로 추락한 상태이다. 반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 자문하는 줄광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가능성을 묻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6개월 안에 승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비록 목표를 암시하지만 그 안에 실행 동력은 없다. 반면에 6개월 안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으면 목표와 해결책에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당신은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실행력을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를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는 방법이 있다. 지금 혹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략하게 행동지향적 질문을 하라. 그러면 당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다. 첫 번째 행동은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행동이 쌓이면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시험에 합격하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숨은 확신. 1. 나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2. 나는 주도적으로 어떤 일에 착수한다. 3.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닐 터이다. 4. 나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시험에 확실히 합격한다. 더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일은 무엇일까? 숨은 확신. 1. 나는 더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2.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일에 착수한다. 3. 작은 일이 벌써 효력을 낸다. 4. 또 다른 작은 일이 뒤따를 것이다. 5. 나의 계획은 확실히 성공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낼지 묻되 그 첫 번째 단계를 궁리하라. 목표 달성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미미해 보인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작게 시작할수록 심리적 저항도가 낮아지고 다음 행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변화는 언제나 도미노처럼 일어난다. 내가 더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당신의 무의식이 답한다. 아마 못할 거야. 이미 몇 번 시도해봤지만 매번 예전 패턴으로 되돌아갔잖아. 더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일은 무엇일까? 당신의 무의식이 답한다. 작은 일 하나 정도는 지금 할 수 있지. 어쩌면 이 첫 번째 단계가 나머지 단계도 이끌어 줄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3분만 명상을 할 거야.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떠올려야지.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을 딱 3분 동안 계획할 거야. 그리고 또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좌절이 누적되어 인생이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고 쉬운 행동이 쌓여서 인생이 목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행동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는 작지만 작지 않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첫 번째 단계를 궁리하라. 그러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인생의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을 요약하면 1. 뭔가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해낼지를 묻는다. 그것이 정신을 긍정적으로 설정한다. 2. 나를 행동으로 이끄는 표현을 사용한다. 땡땡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첫 번째 단계를 겨냥해서 질문한다. 땡땡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이 작은 실천에 목숨을 거는 이유.
축구감독 위르겐 클롭은 리그 13위까지 내려간 데다 경영난까지 겪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맡아 2년 만에 분데스리가 2연패를 달성한 명장이다. 그는 알짜배기 선수들을 영입하고 빠른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무너진 명가 도르트문트를 완벽하게 부활시켰다. 팬들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데다 노동자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클롭을 사랑했다. 클롭의 성격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한 직원이 자기 어머니가 곧 90세가 된다고 이야기하자 그가 말했다. 내가 가서 축하해야 하지 않아요? 직원은 당연히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생일 파티에 왔다. 노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월드스타를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클롭과 비슷한 일화를 남긴 또 다른 월드스타가 있다. 독일 역대 최고 농구 선수 디르크 노비츠키는 새로운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중요한 약속을 잊었으니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1분 1초가 귀한 최고의 선수를 돌려세운 약속은 뭘까? 그는 훈련 전에 체육관 경비원에게 사진을 찍어주기로 약속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그것을 깜빡 잊고 말았다. 그리고 월드스타는 경비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갔다. 확신하건대 직원의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러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제안하는 축구 감독은 100명 중 단 한 명뿐일 것이다. 바로 그 사람 위르겐 클롭은 이후 여러 차례 올해의 감독으로 뽑혔다. 우연일까? 확신하건대 경비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를 돌린 농구 선수는 100명 중 단 한 명뿐일 것이다. 바로 그 한 사람 디르크 노비츠키는 2022년 NBA 최고 유럽 선수로 선정되었다. 우연일까? 아니다. 두 결정 모두 어느 한 태도를 반영한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데서 드러난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따를 수 있는 윤리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미지 윤리다. 이미지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무엇이 가장 좋아 보이는가? 나의 성공에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인격 윤리다. 인격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에서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가? 평범한 수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지 윤리를 따른다. 그들은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한다. 그들은 자신이 투여하는 모든 것이 수익, 즉 외적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비츠키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이 경비원은 나와 내 경력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클롭 역시 직원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슈퍼급으로 성공하여 오래도록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인격 윤리를 따르고 내면에 시선을 둔다. 아마도 노비츠키의 신조는 다음과 같았을 터이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예외란 없다. 내 자존심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 오전 6시에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늦어도 오전 6시까지는 훈련장에 도착할 것이고 오전 6시 1분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어긴 것과 같다. 아침에 15km를 달리기로 했으면 폭우가 내리거나 밤에 잠을 못 잤더라도 정확히 15km를 달릴 것이다. 약속은 약속이다. 스타 저널리스트든 학생 기자든 클럽 소유주든 경비원이든 내게 약속을 받았다면 무조건 그것이 지켜질 것을 믿어도 된다. 말했듯이 나는 약속을 지킨다. 예외란 없다. 인격 윤리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대를 채운다. 그의 자존심이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보통 농구 선수들은 그냥 경비원이잖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선수들은 또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훈련에 겨우 1분 늦었어. 이 정도는 괜찮아. 또는 폭우가 내리면 몇 킬로미터 적게 달려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달리러 나가지 않을 것이다. 보통 축구 감독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냥 직원의 어머니인데 내가 굳이 시간을 내야 할까? 이런 감독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냥 후보 선수에 불과한데 내가 굳이 그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할까? 그냥 코치에 불과한데 내가 굳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할까? 가치관은 날씨가 변했다고 벗어던질 수 있는 옷이 아니다. 가치관은 쪼개질 수 없고 자신의 인격에서 탄생하며 영구적으로 효력을 미쳐야 한다.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자존감의 6기둥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은 자존감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아이들에게는 정직하라고 설교하면서 자신은 친구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흥분하고 격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저버리고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교하면서 자기 고객에게 당연한 듯이 저품질 상품을 판매하고 그러면 온갖 합리적인 변명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남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해쳤다는 사실뿐이고 이 사실은 제 아무리 기발한 해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존감은 일상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동안 조금씩 단단해진다. 성공은 매일 이루는 사소한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다. 반대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습관적인 자기 합리화와 미세한 좌절이다. 삶은 의외로 작은 것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 뭐든지 하기로 했다면 그냥 시작하라. 부담스럽다면 더 작게 쪼개서 하기 쉽게 만들라. 작은 결심과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가 누적되면 한 번에 되돌리기 힘들다. 당신은 인격 윤리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당신의 가치관은 목표 수익과 별개로 효력을 내는가?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신의 가치관은 믿음직한 등대구시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작은 일을 보면 큰 일을 알 수 있다. 당신이 경비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안다면 나는 당신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울지도 알 수 있다. 이번 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와의 약속에 엄격하다. 2. 약속을 지킬 때마다 나는 내 가치관을 지킨다. 3. 매일 이루는 작은 성취가 결국 성공을 가져다 준다. 마르틴 베를레의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생 시스템을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 걱정 많고 생각 많고 늘 불안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2분의 행동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